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2년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에서 자전거를 하나 출시했습니다. 가방이나 스카프가 아니라 자전거 말입니다. 이 자전거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 바퀴 2개 달린 자전거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누가 저런 걸 사? 라고 비웃을 틈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실물이 나오기도 전에 예약만으로 모조리 완판되어 버렸으니까요. 돈이 있어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비단 에르메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천만 원짜리 최고급 자전거들이 매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동이 났습니다. 주문하면 몇 달 기다리셔야 해요. 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죠.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유일한 고민이었던 그야말로 자전거의 황금 시대가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게 되네 싶어서 기존 가격보다 40%를 더 올려도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한 자전거 매장에서는 5천만 원대 자전거를 진열해 놨는데 한 달에 2-3대씩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 계약금으로 자전거를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당시 자전거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 수입 브랜드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 문 열리기 30분 전부터 줄을 섰어요. 신제품이 입고되는 날이면 아예 새벽부터 대기표를 뽑아가는 분들도 계셨죠. 마치 명품 가방 한정판 나올 때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프리미엄 자전거는 명품 가방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입고 즉시 VIP 고객에게 먼저 연락이 가고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자전거의 시대가 왔구나. 이제 도로는 자전거로 뒤덮이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의 풍경은 어떨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없어서 못 팔던 그 똑같은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지금은 50% 넘게 가격표를 깎아서 내놓아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반값 세일을 해도 팔리지 않는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윌 플러스 원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사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덤으로 준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불과 3년 전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한강변에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이상할 정도로 썰렁하다는 것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과 자전거가 뒤엉켜서 병목 현상이 생길 정도로 미어터지던 그곳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 오전 시간대, 예전 같으면 로드바이크 라이더들로 북적이던 반포 한강공원이 지금은 산책 나온 어르신들과 강아지만 보입니다. 그 비싼 로드바이크를 타고 바람을 가르던 수많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느 자전거 동호회 회장님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2022년에는 회원이 200명이 넘었어요. 주말마다 30명씩 나누면서 라이딩을 나갔죠. 그런데 지금은요, 정기 모임에 겨우 7-8명 모입니다. 그마저도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는 단 3년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해버린 대한민국 자전거 산업의 충격적인 몰락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거품 속에 감춰져 있던 탐욕과 착각,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재의 처참한 성적표를 먼저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절대 강자 1위 기업인 삼천리자전거의 성적표를 열어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무려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탄탄한 기업이 단 한 해 만에 수십억 원의 적자 늪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2024년 상반기만 봐도 손실폭이 더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로는 올해 실적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위 기업인 알톤 스포츠라고 다를까요? 이곳 역시 2022년 대비 매출이 17% 가까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한때 연매출 1천억 원을 넘나들며 업계를 호령하던 기업이 이제는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생산직 인력을 20% 가까이 감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년 뒤 넘게 일하신 베테랑 직원들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던 날 공장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만 힘들고 수입 자전거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스캇 같은 소위 빅4라 불리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상황은 더 공포스럽습니다. 업계에서 도는 소문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딱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특히 스캇이라는 브랜드의 경우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악성 재고가 무려 7,400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창고마다 자전거가 산처럼 쌓여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수입 브랜드 관계자의 비공개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유럽 본사에서는 한국 지사의 재고를 떠안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본사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에 넘긴 물량이니까 손해를 한국 쪽에서 부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딜러들이 원하지도 않는 물량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박혀 있으니 거부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작년 말 한 대형 자전거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 말로는 본사가 떠넘긴 재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콧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 품목 50% 할인이라는 백기투항입니다. 자전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고 남으면 할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 생리니를 아시는 분들에게 이건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곳들입니다. 우리는 재고가 쌓이면 쌓였지 절대 가격을 깎지 않는다. 라는 게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만 해도 이들은 재고가 남으면 차라리 개발도상국에 원조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 처분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재고 의류를 불태워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자전거 업계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정가를 고집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반값 땡처리를 시작했다는 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 못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반증입니다. 더 가관인 건 50% 할인을 해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한 매장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작년 11월에 비그세일을 했어요. 1,5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내놨죠. 그래도 한 달 동안 딱 2대 팔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만에 동났을 가격인데 말이죠. 소비자들이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달 뒤 우리는 5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때도 한 대밖에 못 팔았어요. 이 거품 붕괴의 여파는 골목 상권까지 덮쳤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자전거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자전거 가게는 지난 40년 동안 동네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대에 시작해서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 결국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폐업 안내문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한 자전거 가게 사장님의 인터뷰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자전거 한 대를 팔면 순이익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남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3-4대씩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가게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넉넉하게 대주고 여름 휴가도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날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한 주일에 자전거 한 대 팔면 그나마 다행이고 한 달 내내 한 대도 못 파는 달도 있다고 합니다. 수리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펑크 수리, 체인 교체, 브레이크 조정 같은 것으로 하루 수입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나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으니 고장날 일도 없는 거죠. 결국 이 사장님은 가족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녁이면 가게 셔터를 내리고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계십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까지 치킨과 족발을 배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죠. 이 동네에서 나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배달 라이더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죠. 큰애가 내년에 결혼하는데 축의금이라도 넉넉하게 쥐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화려했던 자전거, 붐의 끝이 배달 아르바이트라니 정말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쓸쓸한 결말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자전거 매장은 임대료를 3개월 연속 밀렸다라가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대구에서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자전거 전문점이 야반 도주하듯 사라져서 동네에 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약금을 받아놓고 자전거를 인도하지 못한 채 잠적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공급업체에 빚이 수억 원 쌓여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죠.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제 자전거 시대다 라고 외치던 그 확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잠시 2010년대 초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실 자전거 붐의 불씨는 2010년대 초반 정부의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과 함께 당겨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깔리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소위 자출족이 등장하고 동호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당시 MB정부는 녹색 성장과 저탄소 생활을 강조하며 전국에 자전거 도로망을 깔았습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상항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의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죠. 그때만 해도 자전거는 서민들의 취미였습니다. 50만 원이면 괜찮은 MTB를 살 수 있었고 100만 원이면 동호회에서 중급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는 게 일상이었죠. 아이들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와 함께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땀 흘리던 건강하고 소박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동네 자전거 가게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전염병이 세상을 덮치자 헬스장도 문을 닫고 수영장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내에 모이는 것 자체가 공포였던 시절, 사람들은 미칠 듯이 운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만 갇혀 지내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때 눈에 들어온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탁 트인 야외에서 바람을 맞으며 혼자 달리는 운동, 마스크를 쓰고도 답답하지 않은 유일한 탈출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취미 활동. 게다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안했던 시기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급증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감염될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꺼낸 겁니다.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 때문에 부품 공급까지 막히면서 자전거는 부르는 게 값인 귀하신 몸 되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부품 생산이 중단됐고 해상 운송도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들여오는데 평소에 10배 비용이 들었습니다. 주문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중고 자전거 가격이 신제품 가격과 똑같이 거래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3년 타고 판 자전거가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말도 안 되는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2020년에 500만 원 주고 산 자전거를 2022년에 700만 원에 팔아서 2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사자마자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자전거 재테크족까지 등장했죠. 자전거 부품 회사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고 자전거 관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마노라는 일본 부품 회사의 주가는 1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할 미래 모빌리티라며 열광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마다 자전거 산업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전거 산업 몰락의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잉태됩니다. 바로 기업들의 오만과 착각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들은 이 유례없는 호황을 보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드디어 한국에도 자전거가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 잡았구나. 이 수요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할 거야. 그들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거품을 영구적인 시장의 성장으로 착각해 버린 겁니다. 업계 한 임원의 회고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1년 말 경영진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무세운 소리야. 사람들이 한번 맛을 들였었는데 놀 리가 없어.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거야. 그렇게 반대 의견은 묵살도 했고 우리는 미친 듯이 주문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공장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량을 추가 주문하고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유통업체는 2022년 물량을 전년 대비 3배로 늘렸습니다. 창고를 2개나 추가로 빌렸고 직원도 2배로 늘렸습니다. 팔아도 물건이 모자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결정이었죠. 원래 자전거에 입문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적당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면 아주 훌륭한 입문용 자전거를 살 수 있었고 300만 원이면 동호회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500만 원, 1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기본인 것처럼 가격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브랜드들이 고급화 전략을 밀어붙이며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강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어차피 비싸도 살 거잖아? 라는 배짱이 깔려 있었죠. 실제로 한 브랜드는 같은 모델의 가격을 2020년 대비 2022년에 60% 인상했습니다. 부품값이 올랐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원가 상승분은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4%는 순수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마진이었던 거죠. 매장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00만 원짜리요? 그건 초등학생용인데요. 라는 식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명품 매장에서 저가 제품을 무시하듯 자전거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입문자가 50만 원 정도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 가격대는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자마자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자전거를 버렸습니다.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었고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야외에서 땀 흘리며 달리는 자전거의 매력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죠. 한 30대 직장인의 증언입니다. 코로나 때 열받아서 자전거 샀어요. 800만 원이나 주고요. 처음 몇 달은 미친 듯이 탔죠. 주말마다 한강 나가고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한 바퀴 돌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신 맞고 거리두기 풀리니까 확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헬스장도 다시 다니고 작년에는 일본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는 베란다에서 빨래 건조대가 됐죠. 지금 생각하면 800만 원이 정말 아깝네요. 사람들은 창고에 자전거를 처박아 두거나 중고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 샀다가 몇 번 타지도 않는 A급 자전거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3번 탔습니다. 거의 새 것이에요. 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집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한 번도 안 탔어요. 라며 박스째 판매하기도 합니다. 새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상태 좋은 중고가 널려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비싼 새 자전거를 사겠습니까? 실제로 작년 기준 중고 자전거 거래량은 신제품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중고 시장이 신제품 시장을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의 말입니다. 자전거 카테고리가 작년의 거래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어요. 반대로 신제품 매장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팔아서 이제 중고로 돌고 도는 거죠. 브랜드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자전거가 산더미처럼 쌓인 뒤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재고를 털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가격을 낮추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가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브랜드들이 재고가 남으면 차라리 불태워 버릴지언정 할인 판매를 안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만약 지금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1천만 원에 판다면 그 전에 제값 주고 산 충성 고객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반값에 팔아도 남는 거였어? 그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한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한 브랜드가 50% 세일을 시작하자 2년 전에 정가로 구매한 고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 1천만 원이네요? 차액 환불해주세요. 물론 환불은 불가능했지만 그 고객들은 다시는 그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 브랜드 절대 사지 마세요. 봉입니다. 라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50% 할인을 때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한 업체는 아예 자체 쇼핑몰에서 70%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500만 원짜리를 450만 원에 푸는 거죠. 그래도 재고가 안 나갑니다. 소비자들이 더 내려가겠지 하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인을 해도 안 해도 이미 등 돌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게시판을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끝났어요. 취미생활로 유지는 되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동 구매했죠. 진짜 좋아서 산 사람은 10%도 안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자전거가 안 팔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의 탐욕과 시장에 대한 오판이 빚어낸 거대한 참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전거 산업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외면받게 된 데에는 돈 문제보다 더 지독하고 씁쓸한 이유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비뚤어진 문화 때문입니다. 너 자전거 얼마짜리 타냐로 사람 등급을 매기는 기한 계급사회.
그리고 목숨 걸고 타야 하는 도로 위의 전쟁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도 창고에 잠들어 있는 자전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한강 라이딩 한번 해볼까? 했다가 비싼 가격에 놀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몰락의 이유,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해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과연 3천만 원짜리 자전거 시대의 종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 산업 몰락의 두 번째 원인, 바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전거 계급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까지 짓밟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한 초보 라이더의 경험담을 들어보십시오. 2021년 코로나 한창 때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시작하신 50대 중반 직장인분입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할 겸 인터넷으로 공부를 좀 하고 120만 원짜리 입문용 로드바이크를 샀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가격이면 입문용으로 괜찮은 축에 속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벌어진 일이 충격이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선배, 라이더 한 분이 다가와서 이분의 자전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입문용 타시네요? 우리 팀은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에 낄 자격이 있나? 라고 묻는 것 같았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입니다. 레이딩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뒤에서 좀 힘내세요. 우리 발목 잡지 마시고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휴게소에 도착해서 쉬는데 다들 자기 자전거 얘기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 휠셋으로 바꿨는데 500만 원 줬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마노 듀레이스 풀세트인데 업그레이드 비용만 800 들었죠. 온통 돈 자랑, 장비 자랑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날 이후로 동호회 활동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장비로만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즐기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얼마짜리 타냐만 중요했죠. 그게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는 지금 베란다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온라인 자전거 커뮤니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 자전거 어떤가요? 라고 사진을 올리면 입문용이네요. 그 가격대는 좀 이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심지어 그 돈이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사람한테 그건 자전거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자전거 부품 하나하나까지 서열을 매긴다는 겁니다. 시마노라는 부품 회사 제품만 해도 소라, 티아그라, 베구모, 얼테그라, 듀레이스로 등급이 나뉘는데 이게 그대로 사람의 서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라 타는 사람이 우리 라이딩에 끼면 민폐예요 라는 식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듀레이스를 써야 진짜 라이더로 인정받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한 자전거 매장 직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꼭 물어보세요. 이 부품이면 동호회에서 무시 안 당하죠? 자전거를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무리해서 비싼 걸 사다가 결국 몇 번 타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계급 문화가 만들어진 데는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급화, 프리미엄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골프처럼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로 포지셔닝한 거죠. 광고에는 항상 멋진 차를 타고 와서 트렁크에서 비싼 자전거를 꺼내는 중년 남성이 등장합니다. 말쑥한 라이딩복을 입고 강변을 달리는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장면.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라는 인식이 생겼죠. 실제로 2022년에는 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유행했습니다. 골프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게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주말이면 청담동이나 한남동 카페 앞에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들이 즐비하게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자전거를 즐기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전거는 더 이상 건강한 취미가 아니라 과시와 허영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SNS를 보십시오. 자전거 라이딩 사진을 올리면서 꼭 브랜드 로고가 보이게 찍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자전거 모델명과 가격대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라이딩이 아니라 오늘의 과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문화는 진입장벽을 높여버렸습니다. 자전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최소한 500만 원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죠.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 20대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커뮤니티 글 보면 다들 1000만 원 이상 쓰던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왜곡된 문화가 자전거 산업의 저변 확대를 막아버렸습니다. 소수의 부유층만 즐기는 배타적인 취미가 되어버린 거죠. 건전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어야 할 자전거가 계급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자 이런 허세와 과시 문화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도로 위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한 사고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국도에서 주말 아침 자전거, 동호회 10여 명이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갓길을 따라 일렬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었습니다. 라이더들이 놀라서 더 갓길 쪽으로 붙었지만 그 차는 계속 위협적으로 접근했죠. 결국 맨 뒤에 있던 60대 라이더 한 분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뒤에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분은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화물차는 그대로 가버렸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겨우 차량을 찾아냈지만 운전자는 경적만 울렸지 접촉하지 않았다며 잡아떼었습니다. 결국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500명이 넘습니다. 매년 300명씩 목숨을 잃는 겁니다. 부상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도로를 깔았다고 자랑하지만 그건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실제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벗어나는 순간 자전거 도로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곳은 자전거 도로가 갑자기 끊깁니다. 길 한가운데서 뚝 끊어져서 차도로 내몰리는 겁니다. 어떤 곳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질비합니다. 피해가려면 결국 차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려댑니다. 자전거 도로 있는데 왜 차도로 다니냐고요? 하지만 그 자전거 도로는 불법 주차로 막혀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전거 도로에 전신주가 박혀 있거나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있거나 턱이 져 있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밤에 라이딩하다가 이런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한 라이더는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앞니 3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병원비만 500만 원 들었는데 관리 책임이 어디 있는지도 불분명해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운전자들의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도로에서 방해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이고 차도를 달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도로 타라는 욕설이 날아옵니다.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면서 경적을 울립니다. 심지어 일부러 폭을 좁혀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라이더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국도를 달리는데 뒤에서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최대한 갓길로 붙었는데도 추월을 안 합니다. 그냥 뒤에서 계속 따라오며 경적만 울리는 겁니다. 1km를 그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라이더는 너무 무서워서 결국 도로 밖으로 내려섰고 그제야 그 차는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운전 행위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무혐의 처리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블랙박스에 명백히 찍혔는데도 운전자가 미처 못 봤을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라이더들은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며 체념합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인도를 질주하고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특히 음식 배달하는 전동 자전거들의 난폭 운전이 심각합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고 인도를 달리며 보행자를 치고 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런 일부의 행동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자전거 탄다는 놈들 다 똑같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선량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타는 라이더들까지 싸잡아 매도당하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없어져야 한다, 차도에 나오지 마라는 식의 혐오 발언이 넘쳐납니다. 결국 자전거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싫어하고 보행자들도 자전거를 두려워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가 미움받는 존재구나 라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싶겠습니까? 한 라이더의 고백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타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바람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요즘은 무섭습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쫄깃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탑니다. 이게 취미생활입니까? 생존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전거를 거의 안 탑니다. 창고에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지만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유럽이나 일본을 보십시오. 자전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모두가 즐기는 건강한 취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존중합니다. 일본은 도심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취미로나 타는 사치품이거나 도로를 방해하는 골칫거리입니다.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도 대중적인 스포츠로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타라고 권장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만들었지만 문화는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버린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목숨 걸고 타고 그러면서 뭐가 좋다고? 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자전거 시대는 왜 끝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제적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거품, 허영의 거품, 그리고 무관심과 혐오의 거품이 겹겹이 쌓인 복합적인 거품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일시적인 호황을 영원한 성장으로 착각하며 탐욕을 부렸습니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쌓아놨죠. 소비자들은 자전거를 즐기려는 게 아니라 과시하려고 샀습니다. 얼마짜리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왜곡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는 자전거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자전거 산업은 단 3년 만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잔해 속에 서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수조 원어치의 재고, 문 닫는 가게들,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장님들. 이것이 탐욕과 착각이 빚어낸 비극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화려한 부활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면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돌아오고 있죠. 이제 100만 원대 자전거도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겁니다. 둘째,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계급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 소박하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셋째, 일부 지자체들이 자전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일시적인 유행을 영구적인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과 만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3천만 원짜리 자전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거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갈 기회가 왔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